프랑스 전체가 충격적인 비보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한국 조선소에서 앉아서 7조 원을 챙겨가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하루아침에 박살났기 때문입니다. 독가스 같은 로열티 갑질도 모자라 중국까지 끌어들여 한국을 고립시키려던 일촉즉발의 순간, 바로 그때 대한민국 거제도에서 쏘아 올린 푸른 레이저 한 줄기가 전 세계 바다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렸습니다. 프랑스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한국의 비밀 병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세계를 경악시킨 7조 원의 통쾌한 복수극, 그 진실이 지금 공개됩니다. 100억 원. 제 입술 사이로 그 숫자가 흘러나오는 순간 몽블랑 만년필의 금촉이 계약서의 마지막 장을 부드럽게 긁고 지나갔습니다. 사각거리는 그 소리는 마치 최고급 비단이 스치는 소리처럼, 혹은 잘 숙성된 샴페인의 코르크가 열리는 소리처럼 감미롭더군요. 제가 서명 하나를 마칠 때마다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는 수천 명의 노동자가 1년 내내 들이마셔야 할 용접 가스와 쇳가루의 대가가 고스란히 제 회사의 통장으로 꽂히는 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오만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파리 라데팡스의 마천루,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GTT 본사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에펠탑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2023년도 3분기 로열티 정산 보고서였죠. 놀랍지 않습니까, 앙리 이사? 회전의자를 돌려 창밖을 응시하던 제 상사 장 폴 부사장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든 코냑잔을 천천히 흔들며 마치 철학 강의를 하듯 우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참으로 부지런한 민족이야. 영하 163도의 액화 천연가스를 싣고 다닐 배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여름에는 40도가 넘는 철판 위에서 화상을 입고 겨울에는 칼바람을 맞으며 24시간 용접을 하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몸을 돌려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푸른 눈동자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경멸 섞인 연민 그리고 지독한 우월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작 그 배의 영혼인 화물창 설계도 하나가 없어서 배값의 5%를 꼬박꼬박 우리에게 바치고 있지 않나. 30년 동안 무려 7조 원이야. 이보다 더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손에 기름 한 방울 묻히지 않았습니다. 망치질 한번 하지 않았죠. 단지 30년 전에 등록해둔 멤브레인이라는 특허 기술, 그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한국 조선소를 우리의 영원한 하청 공장으로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곰처럼 재주를 부렸고 돈은 우리 같은 왕서방들이 챙겼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국제분업의 냉혹한 진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서가 노크도 없이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부사장님, 이사님, 긴급 전문입니다. 한국 거제도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비서가 내민 태블릿 PC 화면에는 삼성이라는 파란색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공문이 떠 있었습니다. 내용을 훑어내려가던 제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지더군요. 그것은 단순한 협조 공문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선전포고였죠. 삼성중공업 차세대 독자 화물창 기술 적용을 위한 GTT 라이선스 계약 재검토 통보. 순간 집무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장 폴 부사장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냑을 한 모금 삼키며 피식 비웃음을 흘리더군요. 또 시작이군. 기술 독립이라. 앙리, 자네도 기억하지? 20년 전 그들이 KTX를 도입할 때 우리에게 뭐라고 했었나? 기억합니다. 기술 이전만 해주면 금방 우리를 따라잡겠다고 큰 소리쳤었죠. 그래. 하지만 결과는 어땠지? 그들은 결국 핵심 부품을 우리 알스톰사에 의존해야 했어. LNG선도 마찬가지야. 몇 년 전 그들이 야심차게 내놓았던 KC1이라는 한국형 화물창을 떠올려보게. 아, 그 사건 말입니까? 저는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GTT에게는 축복과도 같은 실패였거든요. 한국가스공사와 조선소들이 의기투합해 독자 기술을 만들었다고 설쳤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배를 띄우자마자 선체 외벽에 얼음이 어는 콜드 스팟 현상이 발생했고 수천억 원짜리 배가 운항도 못한 채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고철 덩어리가 되고 말았으니까요. 장 폴 부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계 지도가 걸린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휘봉으로 한국을 톡톡 두드리며 소름 끼칠 정도로 논리적인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앙리, 잘 듣게.
조선업은 과학이 아니라 신뢰의 영역이야. 배 한 척 가격이 3천억 원이 넘네. 선주들이 과연 검증되지 않은 한국산 기술에 그 천문학적인 돈을 베팅할까? 아니, 절대 그럴 리 없어. 그들은 보수적이야. 조금이라도 위험 부담이 있다면 차라리 100억 원의 로열티를 내고 안전한 우리 GTT의 기술을 쓰려 할 걸세. 그게 자본주의의 생리야. 그의 말은 완벽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논리였죠. 한국이 아무리 기술을 개발했다 한들 그것을 사줄 고객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그 고객들의 목줄은 이미 30년의 데이터로 무장한 우리가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 다릅니다. 저는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보통에 따르면 이번엔 단순히 구조를 바꾼 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로봇을 쓴다고 하더군요. 레이저를 쏘는 로봇 말입니다. 로봇? 장폴 부사장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가 특유의 거만한 미소를 되찾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앙리, 자네답지 않게 왜 이리 겁을 먹나? 로봇? 용접은 장인의 감각이 필요한 영역이야. 기계 따위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게다가 한국 놈들은 손재주는 좋을지 몰라도 원천적인 엔지니어링 능력은 우리 프랑스를 따라올 수 없어. 그건 역사가 증명하네. 그는 책상 위의 보고서를 제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가서 확인해봐. 놈들이 또 무슨 헛짓거리를 꾸미고 있는지. 적당히 겁 좀 주고 필요하다면 위약금 조항을 들먹여서라도 싹을 밟아놓고 오게. 늘 그랬던 것처럼. 저는 고개를 숙여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집무실을 나오면서도 등 뒤가 서늘해지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부사장의 논리는 완벽했지만 단 하나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청업체라고 무시하던 그들이 실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 도면에 빈틈을 메우며 칼을 갈아온 괴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타러 가는 그 비행기가 거만한 제국주의자의 마지막 출장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샤를 드골 공항의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로 향하는 리무진 뒷좌석에서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장폴 부사장의 우려와 달리 제 기분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으니까요. 왜냐하면 공항으로 오는 짧은 시간 동안 태블릿 PC를 통해 삼성중공업이 보낸 기술 문서들을 훑어보다가 그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마추어들.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샴페인 잔을 비웠습니다. 삼성이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엔지니어들을 갈아 넣었다 해도 결국 그들은 기술자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설계자들이 쳐놓은 법리적 거미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그들이 야심차게 제시한 독자 화물창 구조도면 그 하단에 적힌 작은 수치 하나가 바로 그들의 목숨줄을 끊어놓을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자마자 저는 즉시 본사 법무팀장인 피에르에게 위성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에르, 자네도 봤나? 45페이지에 열수축 개수 말이야. 수화기 너머로 피에르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이사님.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수치는 우리 GTT의 원천 특허인 마크3의 허용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옵니다. 구조를 바꿨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물리적 성질은 우리 기술을 베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역시 내 눈은 속이지 못해. 이건 명백한 특허 침해 소송감이야. 저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상황은 명백했습니다. 그들이 로봇을 쓰든 레이저를 쏘든 결과물의 물성이 우리 특허 범위 안에 있다면 그건 기술 혁신이 아니라 불법 복제가 됩니다. 이것만 입증하면 삼성에게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물리는 건 물론이고 향후 10년간 로열티를 5%에서 7%로 올려받는 노예 계약을 갱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피에르, 당장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신청서를 작성하게. 내가 한국에 도착해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다음 마지막에 이 소송장을 선물로 던져줄 테니까. 그들의 표정이 어떨지 벌써 기대되는군. 알겠습니다, 이사님.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번 건으로 이사님의 승진은 따놓은 당상. 뚝. 갑자기 통화 품질이 나빠지더니 지직거리는 소음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기를 흔들었죠. 여보세요? 피에르? 내 말 들리나? 이사님. 잠깐만요. 지금. 새로운 데이터가. 피에르의 목소리가 급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환희에 찼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겁에 질린 톤이었죠.
무슨 일인가? 데이터라니? 이럴 수가. 이사님, 지금 45페이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72페이지 접합부 미세조직 분석표를 좀 봐주십시오. 제발 지금 당장이요. 그의 다급한 외침에 저는 귀찮다는 듯 태블릿의 화면을 넘겼습니다. 72페이지. 그곳에는 현미경으로 확대한 듯한 금속 조직 사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평범한 스테인리스 강의 단면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이게 뭐 어쨌다는 건가? 그냥 용접 부위잖아. 아닙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입자 구조가 오스테나이트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결정 구조입니다. 순간 12,000m 상공을 날고 있던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난 듯 덜컹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이 덜컹거린 이유는 기체 흔들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피에르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제 등 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사님, 우리 특허의 핵심은 SUS-304L이라는 특정 금속 재질을 사용할 때만 유효합니다. 그런데 삼성이 개발한 저 레이저 로봇이라는 놈이 단순히 금속을 녹여붙이는 게 아니라 용접하는 0.1초의 순간에 금속의 분자 구조 자체를 재배열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쉽게 말해 저 로봇이 지나간 자리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금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우리 특허 범위 밖의 신소재로 변환되어 버린다고요? 이러면 우리가 그들을 고소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특허법상 회피 설계가 완벽하게 성립된다고요? 저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저도 모르게 꽉 쥐었습니다. 쨍하는 소리와 함께 얇은 크리스털 잔에 금이 갔지만 손가락에 베어 나오는 핏방울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쳐놓은 그 촘촘한 특허의 그물망을 그들은 칼로 찢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그물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는 물고기처럼 물질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농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피에르, 그럼 자네 말은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건가? 현재 법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GTT의 연 매출 90%가 증발합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이사님. 이건 우리 회사의 사망 선고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적막한 퍼스트 클래스 좌석, 제 귀에는 윙윙거리는 엔진 소리만이 이명처럼 울리고 있었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시베리아의 설원은 끝도 없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발견했던 그 실수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삼성이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일부러 흘려놓은 미끼였습니다. 우리가 너희는 우리 기술을 베꼈어 라고 자만하며 법전을 뒤적이는 동안 그들은 실험실에서 조용히 물리 법칙을 비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싸움은 제가 생각했던 비즈니스 협상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 경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첫 번째 전투를 처참하게 패배한 채 적진 한가운데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태블릿 PC가 마치 폭탄처럼 무겁게 느껴지더군요. 이제 한국에 도착하면 저는 그 괴물 같은 로봇을 직접 마주해야 합니다. 과연 제가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나 있을까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고 저 멀리 구름 아래로 한반도의 땅덩어리가 검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활주로에 랜딩 기어가 닿는 둔탁한 진동이 느껴졌을 때 저는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파리에서부터 저를 괴롭히던 그 기분 나쁜 오한은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끈적하고 습한 공기로 바뀌어 제 폐부 깊숙이 스며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감상을 즐길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제 양복 안주머니에는 본사 법무팀이 밤새 작성해 보낸 특허 침해 소송 초안이 들어있었고 그것만이 불안감을 잠재울 유일한 무기였으니까요. 거제도로 향하는 리무진 안에서 바라본 한국의 풍경은 낯설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네온 사인을 지나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창밖은 점점 거칠고 투박한 회색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산맥을 돌아 해안가 도로에 진입했을 때였습니다. 오, 맙소사. 저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오더군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인간이 만들었다고는 믿기 힘든 압도적인 강철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그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메워 만든 그 거대한 땅 위에는 마치 신전의 기둥처럼 솟아오른
붉은색 골리앗 크레인 수십 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귀를 막아도 고막을 때리는 쇳소리, 바닥을 진동시키는 육중한 기계음,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용접 가스와 비릿한 바다 냄새가 뒤섞여 제 오감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듯했습니다. 리무진이 정문 통제소를 통과하자 차창 밖으로 검게 그을린 작업복을 입은 수천 명의 노동자가 개미떼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매서웠고 걸음걸이에는 군인 같은 절도가 배어 있더군요. 파리 라데팡스의 에어컨 바람 아래서 엑셀 파일이나 만지작거리던 제게 이곳은 마치 다른 차원의 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스터 앙리. 본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의전팀 직원이겠거니 생각하며 고개를 들었는데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는 넥타이 대신 목에 땀에 젖은 수건을 두르고 있었고 안전모를 옆구리에 낀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헐렁한 점퍼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가슴팍에는 김철수라는 명찰 대신 안전제일이라는 문구가 더 크게 박혀 있었죠. 김 부장입니다. 생산기술을 총괄하고 있죠. 그가 내민 손을 잡는 순간 저는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이라기보다는 오래된 나무 껍질이나 사포를 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바닥 전체가 딱딱한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고 거칠게 휘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립감에서 전해지는 악력은 그가 평생 펜대가 아닌 쇠망치를 잡고 살아온 사람임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부장님. 옷차림이 아주 현장 친화적이시군요. 제가 짐짓 여유를 가장하며 비꼬았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깊게 패인 눈주름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눈동자로 저를 꿰뚫어보며 덤덤하게 대꾸하더군요. 배는 사무실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30년 동안 도면만 그리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말입니다. 시작부터 뼈를 때리는 한 방이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우리 GTT에 대한 적개심이나 열등감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현장을 모르는 샌님을 대하는 지독한 무관심만이 서려 있었죠. 저는 속에서 울컥 치솟는 불쾌감을 누르며 짐짓 신사적인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 농담도 잘하시는군요. 그런데 김 부장님,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아주 재미있는 시도를 하셨다고요? 레이저 로봇이라. 과연 그게 우리 GTT의 마크3보다 안전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몇 년 전 SK 선박들을 냉동창고로 만들어버렸던 그 실수 또 반복하시는 건 아니겠죠? 저는 일부러 그들의 가장 아픈 영린인 KC-1 실패 사례를 끄집어냈습니다. 당황하거나 분노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쓴웃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안전모를 고쳤으며 앞장설 뿐이었습니다. 실패는 과정일 뿐입니다. 따라오시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니. 우리는 골프카트를 타고 드넓은 야드를 가로질렀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제 귀에는 거대한 짐승이 포효하는 듯한 굉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천 톤짜리 철판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는 쿵하는 소리, 수백 대의 용접기가 동시에 불꽃을 튀기며 내는 치익하는 소리가 마치 교향곡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으니까요. 저 멀리 건조 중인 거대한 LNG선 한 척이 보였습니다. 길이 300m, 높이 50m. 말 그대로 떠다니는 도시이자 인류가 만든 가장 복잡한 구조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심장부 LNG 화물창을 만드는 거대한 텐트 앞에는 보안구역이라는 붉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카트가 멈추자 김 부장이 내리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뒤로 보이는 거대한 선박의 실루엣이 마치 그를 호위하는 거인처럼 보이더군요. 앙리 이사님,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말씀하시죠. 프랑스에서는 배를 만들 때 용접공의 심장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뜬금없는 질문에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심장 소리요? 무슨 시적인 은유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용접하면 숨을 쉴 때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 0.1mm의 떨림이 영하 163도의 가스를 세게 만드는 틈을 만들죠. 우리는 그걸 잡기 위해 지난 30년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 노력을 그저 특허 사용료라는 계산기로만 두드리고 있었죠.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 피를 꺼내 입에 물었지만 불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씁쓸한 표정으로 거대한 배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당신들이 7조 원을 가져가는 동안 우리는 완벽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을 찾아냈죠. 김 부장은 굳게 닫혀있던 보안구역의 철문을 가리켰습니다. 육중한 철문 너머에서는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닌 기이할 정도로 규칙적이고 날카로운 기계음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시죠. 당신이 들고 온 그 소송장이 휴지 조각이 되는 광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순간 제 안주머니에 있는 서류 봉투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김 부장의 저 확신에 찬 태도는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쇠와 불꽃 속에서 살아남은 장인만이 가질 수 있는 소름 끼치는 아우라였습니다. 철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새로 시린 푸른 빛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느꼈던 그 막연한 불안감이 이제는 실체가 되어 제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 문 너머에는 어떤 괴물이 도사리고 있는 걸까요?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김 부장의 투박한 등을 따라 그 푸른 빛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철문이 완전히 열리자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제 예상 속의 공장은 시끄러운 소음과 기름 냄새, 그리고 불꽃이 튀는 지옥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꺼운 차폐막 너머에 존재하는 공간은 마치 정밀 반도체 연구소나 우주정거장의 수술실처럼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창백하더군요. 축구장 절반 크기에 달하는 거대한 도면 공간. 그 중앙에는 은빛으로 번쩍이는 거대한 스테인리스강 구조물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의 일부라기보다는 마치 거대한 고래의 뱃속을 뒤집어 놓은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저게 도대체 뭡니까? 저도 모르게 헛바람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로봇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리의 자동차 공장에서 보았던 둔탁한 산업용 로봇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6개의 관절을 가진 검푸른 기계 팔들이 마치 살아있는 거미처럼 멤브레인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저 녀석을 K-스파이더라고 부릅니다. 김 부장이 담담하게 말하며 조작 패널로 다가갔습니다. GTT의 기술진들은 항상 말했죠. 멤브레인 용접은 너무 복잡하고 예민해서 오직 숙련된 인간의 손으로만 가능하다고. 기계는 그 미묘한 곡선과 열 변형을 감지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는 붉은색 버튼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틀렸습니다. 인간이 하기에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인간만큼 미친 듯이 학습한 기계가 없었을 뿐이죠. 보여드리겠습니다. 30년의 한이 만들어낸 속도를. 김 부장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공간을 채우던 공기의 밀도가 바뀌는 듯 했습니다. 윙 하는 낮은 구동음과 함께 천장에 매달린 6기의 K-스파이더가 동시에 고개를 처박듯 멤브레인 표면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빛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치익! 소리조차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용접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라면 저것은 마치 고압의 전류가 비단을 찢는 듯한 날카롭고 지속적인 파열음이었습니다. 푸른색 레이저 빔이 기계 팔 끝에서 뿜어져 나와 스테인리스 강판의 이음새를 훑고 지나가는데 그 속도가 육안으로는 쫓을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속도로 용접을 한다고? 저는 본능적으로 주머니에서 스톱워치를 꺼내 눌렀습니다. 1m를 용접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단 4초. 기존의 수작업 방식이나 플라즈마 용접보다 5배, 아니 10배는 빠른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경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봐요, 김 부장. 당장 멈춰요. 미쳤습니까? 제가 다급하게 김 부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엔지니어링의 기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치명적인 오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런 속도로 고열의 레이저를 조사하면 금속이 열을 견디지 못하고 뒤틀려버립니다. 멤브레인이 오징어처럼 쭈글쭈글해질 거라고요. 당장 멈추지 않으면 저 비싼 자재를 다 폐기해야 할 겁니다. 제 외침은 진심이었습니다.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하고 식으면 수축합니다. 저토록 빠르게 고열을 가하면 열응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 결국 0.7mm 두께의 얇은 멤브레인은 걸레짝처럼 구겨져야 정상이었으니까요. 그것이 물리학의 법칙이고 우리 GTT가 지난 30년간 자동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온 논리적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제 손을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뿌리치더군요. 앙리 이사, 저기 모니터를 보십시오. 그가 가리킨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열화상 카메라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용접 부위가 붉게 달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붉은 점 뒤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더군요. 레이저가 지나간 자리에 즉시 차가운 질소 가스가 분사되며 열이 주변으로 퍼지기 전에 순식간에 식혀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뜨거운 다리미가 지나가자마자 얼음이 덮이는 것과 같은 원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초저온 동기화 냉각이라고 부릅니다. 레이저가 금속을 녹이는 시간은 0.05초. 그 찰나의 순간이 지나면 즉시 냉각해서 변형을 막습니다. 당신들이 종이와 펜으로 이론을 따질 때 우리는 수만 번의 실험으로 타이밍을 찾았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용접이 아니었습니다. 열역학의 법칙을 속도와 제어로 억누르는 일종의 서커스이자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잠시 후 기계음이 멈췄습니다. K-스파이더들이 일제히 작업을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갔죠. 작업이 끝난 멤브레인 표면은 거울처럼 매끄러웠습니다. 그 어떤 뒤틀림도 그을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작업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확대경을 꺼내 용접 비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용접 비드의 모양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고기의 비늘처럼 일정하고 정교한 패턴. 기계적인 직선이 아니라 미세하게 곡선을 그리며 서로 맞물려 있는 그 형태는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패턴. 이건.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김 부장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제 옆으로 다가와 말을 받았습니다. 낯이 익죠? 바로 우리 조선소 최고의 용접 명장 박영감의 비드 패턴입니다. 박영감? 30년 동안 당신네 GTT 기술로 배를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구간인 코너 부위를 전담했던 분입니다. 수전증이 와서 숟가락질도 힘들어 하셨지만 용접기만 잡으면 귀신같이 떨림을 멈추던 분이었죠. 작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마신 쇳가루 때문이었겠죠. 김 부장은 장갑을 벗은 맨손으로 차가운 용접 부위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로봇의 AI에는 박영감님을 포함해 우리 조선소 최고 베테랑 50명의 손놀림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30년간 흘린 땀, 눈물, 그리고 손끝의 미세한 떨림까지 모조리 학습시켰단 말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전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까 비행기에서 피에르가 말했던 새로운 결정 구조의 비밀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로봇은 단순히 기계적인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장인들이 본능적으로 행하던 미세한 손목의 스냅, 녹은 쇳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잡아주는 찰나의 멈춤, 그 인간의 영혼을 레이저라는 첨단 도구로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K-스파이더는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한국조선업이 갈아 넣은 수천 명 기술자들의 유령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드리죠. 김 부장이 태블릿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120번의 테스트 결과 그래프가 빼곡하게 차 있었습니다. 기밀성 테스트, 패스, 누설률 0.000%, 인장 강도, GTT 표준 대비 140% 향상, 극저온 충격 테스트, 마이너스 196도에서 크랙 발생 없음.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붉은색으로 강조된 문구가 제 망막에 화인처럼 박혔습니다. 종합 판정 무결점. 보시다시피 우리 방식은 당신들의 원천 기술인 접착 방식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김 부장이 저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에게 일원 한 푼 줄 필요가 없는 완전한 우리의 기술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특허 소송장이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지더군요. 제가 준비했던 모든 논리, 물성이 같다, 구조가 비슷하다는 주장은 저 압도적인 장인의 패턴 앞에서 무력화되었습니다. 저건 베낀 게 아니었습니다. 승화시킨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자존심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GTT의 이사였고 아직 저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훌륭하군요, 김 부장. 인정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에 가깝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짐짓 냉정한 척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좋다고 해서 배가 팔리는 건 아닙니다. 아시잖습니까? 선주들은 보수적입니다. 그들은 데이터는 믿지만 실적이 없는 기술에는 절대 도박을 걸지 않습니다. 과연 세계적인 오일 메이저들이 이름도 없는 이 신기술을 믿고 3천억 원짜리 배를 맡길까요? 제 말은 전곡을 찌른 것이었습니다. 과거 KC1의 실패도 기술력 부족보다는 운영 경험 부족이 컸으니까요.
제 공격에 김 부장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저는 다시금 우월감을 느끼려 했습니다. 그래, 너희는 기술자일 뿐이야. 비즈니스의 냉혹함은 모르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장 내부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은 엥, 엥, VIP 방문, VIP 방문, 전 라인 시연 준비, VIP? 이 시간에 누가? 제가 당황하여 주변을 둘러보는데 공장 입구 쪽에서 안전모를 쓴 한 무리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면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죠. 맨 앞에 서 있는 백발의 노신사. 그는 다름 아닌 세계 최대의 에너지 기업 쉘사의 구매 총괄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 가문이 대리인까지. 전 세계 LNG 선박 발주의 70%를 쥐고 있는 큰 손들이 마치 성지순례를 온 신도들처럼 K-스파이더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김 부장이 처음으로 씩 웃더군요.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승리자의 여유였습니다. 아,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오늘이 바로 그 도박을 거는 날입니다. 당신이 아니라 저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쇼를 준비한 겁니다. 쉘사의 부사장이 작업대 위로 다가가 방금 로봇이 용접한 부위를 손으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돋보기를 꺼내 그 박영감의 패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통역사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GTT의 제국이 저 푸른 레이저 불꽃 한 방에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환청이었습니다.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름답군. 이것은 공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당장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하시는군요.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 소송장은 이제 휴지 조각조차 되지 못할 그저 부끄러운 과거의 유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하지만 절망하기엔 일렀습니다. 김 부장이 제게 다가와 나직하게 속삭였거든요. 앙리 이사 놀라긴 아직 이릅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요. 저 로봇이 만든 탱크 안에 무엇을 담으려는지 알면 아마 기절하실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담는다니? LNG 말고 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제 등 뒤로 서늘한 공포가 다시금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쉘사의 부사장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만년필에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긋는 면도날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것으로 에너지 운송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군요. 그는 김 부장의 손을 맞잡고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터져나오는 플래시 세례, 여기저기서 울리는 박수 소리, 그리고 승리감에 도취된 한국 엔지니어들의 환호성. 그 모든 소음이 저에게는 30년 제국의 붕괴를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리더군요. 7조 원의 로열티? 이제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방금 체결된 저 계약 한 건으로 GTT의 주가는 내일 아침 개장과 동시에 휴지 조각이 될 테니까요. 저는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패배자의 얼굴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거제도의 밤바다는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조선소의 야드는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서 그들은 제가 잠든 시간에도 기계를 돌리고 용접을 하며 우리를 넘어설 칼을 갈았을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졌고 그들은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제가 안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려던 찰나였습니다. 저 멀리 VIP들이 떠난 텅 빈 공장 뒷문으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미끄러지듯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안 요원도 작업자도 아닌 사복 차림의 남자. 묘하게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잠깐. 저 남자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저는 라이터를 켜는 것도 잊은 채 홀린 듯 그 그림자를 뒤쫓았습니다. 승리의 축배에 취해 경비가 느슨해진 틈을 타 남자는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인 제이도크 지하시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까 제가 김 부장과 함께 들어갔던 화물창 시연장보다 훨씬 더 깊숙하고 은밀한 곳이었습니다. 무엇을 담으려는지 알면 기절할지도 모른다. 김 부장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LNG 말고 무엇을 담는단 말인가? 그 의문이 공포를 집어삼키더군요. 저는 숨소리를 죽이며 녹슨 철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차가워졌고
코끝을 찌르는 냄새는 바다 내음이 아닌 무취에 가까운 서늘한 금속성 냄새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지하 벙커의 끝. 반쯤 열린 철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을 통해 저는 그 남자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입을 틀어막아야만 했습니다. 그곳에는 아까 보았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안이 기괴할 정도로 두꺼운 2중, 3중의 방벽으로 둘러싸인 은색 구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모니터에는 제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숫자가 붉은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목표 온도 영하 253도, 목표 달성. 영하 253도? 제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구상에서 상업적으로 운송되는 그 어떤 물질도 저런 온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LNG가 영하 163도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신의 기술이라 자부하며 3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하 253도라니요. 이것은 절대 영도 마이너스 273.15도에 근접한 우주의 온도였습니다. 그때 제 뇌리를 스치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꿈의 에너지라 부르지만 보관할 방법이 없어 상용화를 포기했던 기체. 수소. 액화수소. 다리가 풀려 철제 난간을 잡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김 부장이 말한 비밀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LNG 시대를 건너뛰어 곧바로 차세대 에너지인 수소 선박의 시대를 열어버린 겁니다. 영하 253도의 액체 수소를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는 화물차 기술. 이것은 우리 GTT는커녕 미국이나 독일조차 흉내낼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성공한다면 7조 원의 로열티 손실 따위는 애들 장난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패권 지도가 바뀝니다. 사우디의 석유도 미국의 셰일가스도 아닌 한국의 수소 운송 기술이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는 이제 기술 종속국이 아니라 에너지 빈민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젠장. 공포와 경외심에 사로잡혀 있던 그때 벙커 안의 남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소형 카메라로 설계 도면을 미친 듯이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 남자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장웨이. 그는 중국 국영조선소인 후동중화의 수석 엔지니어이자 산업 스파이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그를 한국으로 불러들인 건 바로 저였습니다.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 이전을 약속하며 은밀히 정보를 흘렸던 파트너가 지금 제 통제를 벗어나 한국의 1급 기밀을 훔치고 있었던 겁니다. 안 돼. 저건 안 돼. 저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중국은 저 기술을 복제해 헐값에 배를 찍어낼 것이고 그러면 우리 GTT는 한국이라는 고객을 잃는 것을 넘어 중국이라는 괴물에게 시장 전체를 잡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막 소리를 지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장웨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가 숨어있는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동시에 벙커의 반대편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뚜벅, 뚜벅, 군화 발소리. 규칙적이고 묵직한 그 소리가 벙커의 정막을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걸어나온 것은 작업복 차림의 김 부장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전술복을 입고 허리춤에 권총을 찬 건장한 남자들. 그리고 그들 사이로 제가 아까 보았던 김 부장이 서늘한 표정으로 걸어 나오더군요. 하지만 그의 손에는 용접기 대신 무전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코드 레드. 쥐새끼 2마리 확보. 김 부장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는 당황한 장웨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정확히 제가 숨어있는 난간 쪽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오시죠, 앙리 이사. VIP 대접은 연회장까지만입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계단을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웨이는 이미 건장한 요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저를 보며 싸늘하게 비꼬더군요. 프랑스 신사분들은 남의 안방을 엿보는 게 취미인가 봅니다. 아니면 친구를 데려와서 도둑질을 시키는 게 당신들의 비즈니스 매너입니까? 오해입니다. 나는 저자와 관계없소. 나는 그저 관계가 없다? 김 부장이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리에서 장웨이와 주고받았던 이메일 한국의 기술 동향을 넘기겠다는 내용이 담긴 비밀 협약서 사본이었습니다.
당신이 중국에 우리 정보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증거 이미 다 확보했습니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당신 입국 전부터 주시하고 있었으니까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단순한 특허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손잡고 한국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거대한 덫을 놓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봐요, 김 부장. 내 말을 들어봐요. 저 중국 놈은 나도 통제가 안 되는 놈이오. 저놈이 저 기술을 가져가면 당신들도 끝장이고 우리도 끝장이란 말입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지만 김 부장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들만 끝장입니다. 우리는 잃을 게 없으니까. 그는 제압당한 장웨이의 손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카메라가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김 부장은 저 액화 수소 탱크, 그 은색 구체를 손으로 가리키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소 탱크가 아닙니다. 그가 무전기에 대고 짧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개방해. 그러자 웅장한 기계음과 함께 은색 구체의 표면이 갈라지며 그 내부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안에는 액체 수소뿐만 아니라 복잡한 배관과 제어봉, 그리고 저건 원자로? 소형 용융염 원자로. 한 번 연료를 주입하면 20년 동안 교체 없이 바다를 누빌 수 있는 엔진입니다. 수소는 추진 연료이자 원자로의 냉각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죠. 김 부장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엔지니어의 자부심을 넘어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전사의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상선을 만든 게 아닙니다. 앙리 이사. 유사시에는 항공모함 호송 전단에 에너지를 무제한으로 공급하고 전 세계 어디든 멈추지 않고 항해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을 만든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게임의 룰이 달랐습니다. GTT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특허 장사를 했지만 한국은 생존을 위해 그리고 자주국방을 위해 이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상업적 이익 따위는 그들에게 부차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산업 스파이 혐의로 여기서 체포되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GTT의 문을 닫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김 부장이 제 앞에 쭈그리고 앉아 시선을 맞췄습니다. 우리와 새로운 계약을 맺을 것인지. 새로운 계약? 중국의 기술 추격을 막아주십시오. 당신들이 가진 유럽 내의 네트워크와 특허 방어망을 이용해서 중국이 이 기술을 훔쳐가지 못하게 막는 방패가 되어달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수소 운송선의 유럽 판권을 독점 계약해주겠습니다. 그것은 악마의 제안이자 유일한 구명줄이었습니다. 한국은 저를, 아니 프랑스를 이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우리가 한국을 이용해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들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인 말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들은 중국이라는 더 큰 적을 막기 위해 어제의 적이었던 우리를 용병으로 고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절한다면? 제가 떨리는 입술로 묻자 김 부장은 시선을 돌려 바닥에 처박힌 장웨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친구 옆방을 쓰게 되겠죠. 프랑스 대사관에서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동안 GTT의 주가는 상장 폐지 수준으로 떨어지겠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7조 원의 로열티? 그건 이제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생존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땀으로 젖은 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차갑게 식어갔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패배감이 그리고 알 수 없는 전율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어디 있습니까? 제 대답에 김 부장이 비로소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아까 연회장에서 보았던 비즈니스적인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맹수를 길들인 조련사의 미소였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환영합니다. 팀 코리아의 막내 파트너가 되신 걸? 그 순간 벙커의 경보음이 멈추고 환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그 눈부신 빛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은색 구체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태극기 마크. 그것은 단순한 국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겠다는 에너지 패권을 쥐겠다는 대한민국의 서늘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될 잠룡을 깨웠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용의 등에 올라타 떨어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30년 만에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역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김 부장과의 짧고도 강렬했던 거래가 끝난 후 저는 지하 벙커에서 나와 보안 숙소라 불리는 곳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말이 좋아 숙소지 그곳은 창문에 쇠창살만 없을 뿐 사실상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독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모두 압수당했고 방 안에는 낡은 침대 하나와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달력 하나가 전부더군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쉐레 부사장과 샴페인을 나누며 세상의 정점에 서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 정보기관의 감시를 받는 신세가 되었다니. 이 기막힌 추락에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짓누르는 건 방금 목격한 그 은색 구체의 잔상이었습니다. 영하 253도의 액화수소. 그리고 원자로. 그것은 단순히 기술의 진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껏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에너지의 판 자체를 뒤집으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경외감이었을까요? 그때 철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잠겨있던 방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김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작업복을 벗고 편안한 점퍼 차림이었지만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 2개가 들려있더군요. 잠이 안 오시죠? 그럴 겁니다. 평생 믿어왔던 상식이 깨지는 걸 목격했으니. 그는 종이컵 하나를 제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달달하고 텁텁한 냄새. 한국인들이 믹스커피라고 부르는 인스턴트 커피였습니다. 파리의 카페에서 마시던 에스프레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싸구려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그 따뜻한 온기가 절실했습니다. 마셔요. 정신 차리는 데는 최고니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며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나를 언제까지 가둬둘 셈입니까? 나는 당신들의 파트너가 되기로 했소. 범죄자 취급은 그만두시죠. 파트너라. 김 부장은 책상에 걸터앉아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 벙커에서 저를 협박할 때와는 달리 묘하게 깊고 슬퍼 보였습니다. 앙리 이사,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가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보호? 누구로부터? 장웨이가 체포되기 직전 어딘가로 긴급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마도 상해에 있는 후동중화본사, 더 나아가 중국 공안부겠지요. 그들은 지금쯤 당신이 배신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당신네 GTT의 전산망은 이미 그들의 해킹 공격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중국의 보복. 그들은 기술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편에 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파리에 있는 제 가족들조차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앙리. GTT로 돌아가도 중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할 테고 여기서 나가면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기소될 테니까. 유일한 살 길은 여기서 우리와 함께 방패를 완성하는 것뿐입니다. 그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이 좁은 방 안에, 사회적으로는 국제적인 분쟁의 한복판에 갇혀버린 꼴이었죠. 좋소. 인정하죠. 저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물읍시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그냥 돈을 벌고 싶으면 LNG선만 잘 만들어서 팔아도 충분하잖소. 왜 원자로까지 달아가며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릴지도 모르는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겁니까? 당신들 한국인들은 만족이라는 걸 모르는 민족입니까? 제 질문에 김 부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종이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침묵하더군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돈이라.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사이로 비 내리는 조선소의 야경을 가리켰습니다. 이리 와서 보시죠. 저는 홀린 듯 이끌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야드는 여전히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빗줄기 속에서도 수백 명의 용접공이 불꽃을 튀기며 작업을 하고 있더군요. 저기 보이는 저 도크, 우리가 삼도크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10년 전 저기서 28살 청년이 죽었습니다. 밀폐된 화물창 내부에서 수작업으로 멤브레인을 붙이다가 아르곤 가스에 질식했죠. 발견했을 때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죽기 직전까지 손에 쥐고 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김 부장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수첩 하나를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기름때와 핏자국이 얼룩진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GTT의 작업 매뉴얼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보낸 그 영문 매뉴얼을 번역하고 또 번역해서 어떻게 하면 0.1mm의 오차도 없이 붙일 수 있을까 고민한 흔적들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수첩 빼곡히 적힌 낯선 한국어와 그림들. 그것은 단순한 기술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살고 싶어 했던, 아니 완벽하고 싶어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우리가 GTT에 보낸 7조 원. 당신들에게는 그저 재무제표상의 숫자였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청년 같은 사람들의 목숨값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설계도 한 장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고 방관할 때 우리는 그 설계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사람이 죽어나갔단 말입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KTX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기술을 전수해주기는커녕 우리가 조금이라도 따라오려 하면 중국을 끌어들여 견제했죠. 우리의 피와 땀을 비웃으면서 말입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살기가 아닌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사람이 죽지 않는 배를 만들겠다고. 사람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자동화 로봇을 만들고 화석 연료를 때우며 남의 나라 눈치나 보는 배가 아니라 우리 기술로 만든 원자로를 싣고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완전한 독립을 이루겠다고. 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까 보았던 그 레이저 로봇의 진정한 의미를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화물창 바닥에서 질식해 죽는 동료를 만들지 않겠다는 살아남은 자들의 피눈물 나는 맹세였습니다. 제가 벙커에서 느꼈던 그 전율은 단순한 기술적 경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계 안에 깃든 사람을 살리겠다는 숭고한 의지에 제 영혼이 압도당했던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배가 아닙니다. 앙리 이사. 김 부장이 낡은 수첩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약소국이라는 이유로, 기술이 없다는 이유로 강대국들의 하청기지로 전락했던 지난 100년의 서름을 끊어내는 역사 말입니다.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최고급 와인을 마시며 제가 누리는 부가 당연한 제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인은 한국 노동자들의 피였고 제가 앉아있던 그 안락의자는 그들의 뼈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기생충에 불과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사과가 튀어나왔습니다. 프랑스어가 아닌 어설픈 한국어 발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하다고 했소. 진심으로.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김 부장의 굳은 살 박힌 손을, 그 낡은 점퍼를 똑바로 쳐다볼 자격이 제게는 없었으니까요. 내가 똑똑한 척하는 바보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소. 당신들이 싸워온 건 우리가 아니라 당신들 자신의 운명이었군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부장은 대답 대신 다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올리더군요.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무게감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는 품에서 스마트폰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압수당했던 제 개인 폰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GTT 본사에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가진 최고의 권한으로 전산망을 잠그십시오. 중국 쪽에서 심어놓은 백도어가 작동하기 전에 당신 손으로 연결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것은 저에게 배신자가 되라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착취를 속죄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이익이 아니라 엔지니어의 양심을 지킬 마지막 기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살아있더군요. 알겠소. 해봅시다. 저는 GTT 본사 보안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저는 조국 프랑스를 배신하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접속되었습니다. 화면에 접속 승인이라는 초록색 문구가 떴습니다.
지금부터 GTT의 모든 아시아 지역 데이터베이스를 동결합니다. 명분은 긴급 보안 점검입니다. 제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중국 상해로 흘러가던 데이터 스트림을 차단하고 후동중화 조선소와의 연결 포트를 하나씩 끊어냈습니다. 모니터 너머에서 당황하고 있을 장웨이와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얼굴이 그려지더군요. 통쾌했습니다. 7조 원을 잃고 난 뒤에야 비로소 느끼는 진짜 승리감이었습니다. 차단 완료. 이제 중국은 껍데기만 남은 설계도를 가지고 헛발질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폰을 내려놓자 김 부장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아까 벙커에서 보았던 서늘한 조소와는 달랐습니다. 진짜 동료를 맞이하는 듯한 끈끈한 연대감이 느껴지는 미소였죠. 잘했습니다, 앙리. 이걸로 당신은 방금 한국조선업을 구한 게 아니라 그가 제 빈잔에 믹스커피를 조금 더 부어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스스로를 구원한 겁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삼도크에서 번쩍이는 용접 불꽃이 마치 어둠을 밝히는 등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저는 서울로 올라가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겁니다. GTT가 한국의 신기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기술협력 파트너로서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하겠죠. 그것은 GTT의 굴욕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입장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김 부장 부탁이 하나 있소. 말씀하십시오. 날이 밝으면 그 박영감이라는 분의 묘소에 데려가 주시오. 그분께 드릴 술이 내 가방에 한 병 있으니까. 김 부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으로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7조 원의 족쇄는 끊어졌고 우리는 이제 적이 아닌 동지가 되어 새로운 바다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라는 것을. 한국이 만든 저 거대한 바다의 요새가 출항하는 순간 세계 역사는 다시 쓰이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 벅찬 감동은 벙커를 나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주하자마자 거짓말처럼 증발해 버렸습니다. 김 부장의 낡은 SUV를 타고 조선소 뒷산으로 향하는 길. 덜컹거리는 차체에 몸을 실은 채 저는 창밖의 어둠을 멍하니 바라보며 조금 전 제가 저지른 일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자리에 뒤늦은 공포가 밀려오더군요. 불과 1시간 전 숙소에서 엔터키를 누르던 그 짧은 순간 제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던 그 서늘한 감촉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모니터 속에 초록색 진행바가 100%를 가리키며 전송 완료라는 문구가 뜨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삭제되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그것은 제가 30년 동안 파리의 안락한 사무실에서 쌓아 올린 명예, 부, 그리고 조국, 프랑스에서의 지위가 디지털 신호와 함께 증발해버리는 소리였습니다. 끝났습니다. 제가 쉰 목소리로 내뱉자 김 부장은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가 제 뼛속까지 파고든 한기를 몰아내지는 못하더군요. 새벽 4시. 거제도의 여명은 푸르다 못해 시퍼렇게 질린 색이었습니다. 우리는 김 부장의 낡은 SUV를 타고 조선소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부탁했던 박영감의 묘소를 찾아가기 위해서였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조선소의 불빛들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제 눈에는 그것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도깨비불처럼 보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리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지징 지징. 김 부장이 돌려준 제 스마트폰은 발작을 일으키듯 쉴 새 없이 울어댔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GTT 본사 법무팀, 파리의 동료들, 심지어 제 아내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들. 그리고 화면을 가득 채운 메시지들은 비난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앙리, 너 미쳤어? 전산망이 다운됐어.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 지금 어디야? 중국 측에서 소송을 걸겠다고 난리야. 배신자. 다시는 프랑스 땅을 밟을 생각하지 마. 저는 차마 전화를 받을 수도 전원을 끌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끔찍한 문자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제가 중국의 접속을 차단한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가혹하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개인 계좌는 동결될 것이고 파리의 아파트는 압류당할 것이며 저는 국제적인 수배자 신세가 되어 떠돌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걸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엔지니어의 양심? 사람의 도리?
그런 거창한 명분이 당장 내일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저 감상에 젖어 7조 원짜리 비즈니스를 망치고 제 인생까지 시궁창에 처박은 멍청이가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들더군요. 숨이 턱 막혀와서 창문을 열었지만 들어오는 것은 비릿한 바다 냄새와 매캐한 쇳내뿐이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산중턱의 초라한 공원 묘지였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새벽 안개가 자욱해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었습니다. 김 부장은 트렁크에서 소주 한 병과 마른 오징어를 꺼냈고 저는 파리 면세점에서 샀던 최고급 코냑 헤네시 리차드를 가슴에 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쪽입니다. 젖은 풀을 밟으며 올라간 언덕 끝자락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작은 봉분이 하나 있더군요. 비석에는 용접 명장 박춘식 지묘라는 투박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좁고 차가운 땅 속에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그 K-스파이더 로봇에게 영혼을 빌려준 장본인이라니. 평생을 뜨거운 불꽃과 싸우다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자. 제가 30년간 마신 와인값이 이 남자가 평생 마신 쇳가루의 대가였다고 생각하니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박 영감님, 손님이 왔습니다. 멀리 불란서에서 온 친구입니다. 김 부장이 비석 앞에 소주를 따르며 나직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코냑병을 땄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술이었지만 종이컵에 따르는 그 순간만큼은 싸구려 알코올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한국어로 아는 유일한 사과만을 반복하며 술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잔을 단숨에 들이켰죠. 독한 술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을 태우는 것 같았지만 가슴속을 짓누르는 거대한 돌덩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주머니에 있던 폰이 다시 한번 길게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메일 알림이었습니다. 발신자는 GTT의 회장 장말이었습니다. 제목 해고 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건.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폰을 꽉 쥐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단순히 해고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GTT가 입은 모든 재정적 손실 그리고 중국과의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까지 저 개인에게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평생을 갚아도 아니 제 다음 생을 바쳐도 갚지 못할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나오더군요. 너무 기가 막히니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저는 털썩 주저앉아 젖은 흙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흙탕물이 튀어 비싼 양복을 더럽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김 부장, 당신이 이겼소. 나는 중국을 막아줬고 GTT를 무너뜨렸소. 하지만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오. 돌아갈 집도 조국도 없는 그저 실패한 늙은이일 뿐이란 말입니다. 제 절규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왜 내가 희생해야 합니까?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살았을 뿐인데. 왜 나만 이렇게 비참하게 버려져야 하는지 세상의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묵묵히 제 절규를 듣고 있던 김 부장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보여주었던 박 영감의 낡은 수첩이 아니었습니다. 새하얀 봉투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장난합니까? 나는 당신네 직원도 아닌데 무슨... 박 영감님이 남기신 겁니다. 김 부장의 말에 저는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박 영감님이 돌아가시기 전 유언장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프랑스 놈들이 우리 기술을 인정하러 오는 날이 오면 그때는 그놈들도 손님이다.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라고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김 부장이 대신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사진 한 장과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 영감과 동료들이 GTT 로고가 박힌 초기형 LNG선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검댕투성이고 옷은 남루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딱 한 문장이 적혀 있더군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다만 그것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 있을 뿐이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국경이 없다.
그는 자신을 착취했던 프랑스를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기술자였기에 자신의 기술이 완성되는 그 순간을 꿈꾸며 적국의 엔지니어까지 동료로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앙리 이사. 김 부장이 제 어깨를 감싸쥐며 저 아래 펼쳐진 조선소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차단한 그 서버 덕분에 저 아래에서 일하는 3만 명의 가장이 일자리를 지켰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지난 30년간 GTT가 저지른 모든 잘못보다 더 큰 일을 해낸 겁니다. 그의 말이 제 가슴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저는 제가 잃어버린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돈, 명예, 지위. 하지만 제가 얻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밥그릇을 지켰고 누군가의 기술을 도둑질로부터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김 부장이 씩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식구는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당신 계좌가 동결됐다고요? 걱정 마십시오. 우리 회장님께서 당신을 특별기술 고문으로 모시라고 지시하셨으니까. 연봉은 GTT에서 받던 것보다 더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소주랑 삼겹살은 평생 사드리겠습니다. 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30년을 충성했던 조국은 저를 헌신짝처럼 버렸는데 어제까지 적이었던 이들은 저를 식구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 투박한 한마디가 차가운 빗물에 젖은 제 영혼을 뜨겁게 데워주더군요. 저는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드는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가 서 있는 곳이 무덤가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임을 깨달았습니다. 김 부장. 예. 고맙소. 그리고 배고프군요. 제 뜬금없는 말에 김 부장이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시죠. 기가 막힌 국밥집이 있습니다. 뜨끈한 국물 한 사발 들이키면 GTT 회장 놈 얼굴 따위는 기억도 안 날 겁니다. 우리는 어깨동무를 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제 양복 구두는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명품 넥타이는 삐뚤어졌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는 해고 통지서가 들어있는 스마트폰 대신 박영감의 편지가 소중하게 들어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프랑스의 앙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조선소의 식구 앙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저 바다 위에 기적을 띄우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을 내려가는 제 발걸음이 가벼워질수록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긴장감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던 새로운 시대. 수소 선박과 원자로가 가져올 파장이 얼마나 거대할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이 바다의 요새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전 세계는 경악을 넘어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의 한복판에 바로 제가 서 있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국밥을 먹고 돌아와 샤워를 하고 새 양복으로 갈아입었을 때 거제도의 아침은 이미 전쟁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500여 명의 기자단, 주요 에너지 기업의 임원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삼성중공업의 대형 야외 무대는 마치 올림픽 개막식을 방불케 하는 열기로 가득 차 있더군요. 하지만 그 화려한 인파 속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무대 정중앙 앞줄에 앉아있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었습니다. 장폴 부사장, GTT 본사에서 급파된 저승사자들. 그들은 마치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처럼 침통하고도 살기 어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장폴의 옆에는 국제변호사 군단이 서류 가방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었는데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저와 삼성중공업을 향한 소송폭탄이라는 건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죠. 긴장되십니까? 제 옆에선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그는 평소의 작업복 대신 어색한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묘하게 든든해 보이더군요. 아니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저 오만한 콧대를 꺾어줄 생각에 말입니다. 저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단상 뒤편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장폴 부사장과 그 일당들을 말입니다. 앙리. 저를 발견한 장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을 밀치고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다짜고짜 멱살을 잡으려 들더군요. 하지만 김 부장이 한 발 앞서
그의 팔을 강철 같은 악력으로 막아섰습니다. 이봐, 당신 미쳤어? 배신자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얼굴을 내밀어? 장폴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꼴이 됐는지 알아? 중국과의 계약은 파기됐고 주가는 반토막이 났어. 내 오늘 이 쇼가 시작되자마자 특허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혐의로 이 행사를 중단시킬 거야. 너와 저 도둑놈들을 국제법정에 세워서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주지. 그의 협박은 살벌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아마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 비친 그는 침몰하는 배 위에서 선장 행세를 하는 어리석은 쥐새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아주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장폴, 진정하게. 혈압 오르겠어. 뭐? 이 건방진 자식이. 그리고 정정해주지. 나는 배신자가 아니라 GTT를 구한 유일한 사람이야. 자네가 중국 놈들에게 영혼까지 팔아먹으려던 걸 막아줬으니 고맙다는 인사는 나중에 받지. 이 미친놈이. 두고 봐. 내 놈이 믿는 그 로봇 기술? 그게 법정에서 통할 것 같나? 우리 변호사들이 그 로봇을 분해해서 나사 하나까지 다 털어버릴 테니. 그는 악담을 퍼부으며 행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무대에서 공개될 것이 단순한 용접 로봇 따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잠시 후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과 함께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의 안내 멘트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차세대 전략 선박 K블루 수소 1호의 명명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단상을 가리고 있던 거대한 하얀색 막이 마치 마술처럼 바닥으로 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오!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며 눈을 멀게 할 듯한 백색의 섬광이 장렬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드러난 선박의 위용은 장폴 부사장을 포함한 GTT 관계자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기에 충분했으니까요. 그것은 배라기보다는 거대한 우주선에 가까웠습니다. 기존의 LNG선처럼 둥근 화물창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매끈한 유선형의 은색 선체. 그리고 선미 부분에는 연기가 아닌 맑은 수증기만을 내뿜는 거대한 배기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삼성중공업 사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석 연료의 시대를 끝내려 합니다. 이 배는 LNG가 아닌 영하 253도의 액화수소를 싣고 달립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선박을 움직이는 심장은 스크린에 선박 내부 구조도가 3D로 구현되었습니다. 선체 깊숙한 곳 붉게 빛나는 엔진룸.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순간 행사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은 타자치는 손을 멈췄고 귀빈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소와 원자력. 인류가 꿈꾸던 두 가지 미래 에너지가 하나의 배에 결합되었다는 선언. 그것은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객석 앞줄에서 장폴 부사장이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마이크도 없이 외쳤습니다. 영하 253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현재 기술로 그런 극저온을 견디는 멤브레인은 존재하지 않아. 저건 사기야. 그리고 설령 만들었다 해도 그건 우리 GTT의 특허 구조를 불법으로 변형한 짝퉁일 뿐이라고. 그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허공에 흔들어대며 무대로 난입하려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수많은 카메라가 그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죠. 이대로라면 행사는 엉망이 되고 한국은 기술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는 상황. 김 부장이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제가 나서야 할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장폴은 저를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놈이야. 저 배신자가 우리 기술을 훔쳐다 줬어. 저놈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침착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불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장폴 부사장님.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야외 무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GTT의 아시아 총괄 이사였던 앙리입니다.
장폴 부사장님의 주장대로 GTT는 멤브레인 특허의 90%를 보유한 위대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부사장님, 우리 특허 번호 EP 2049 B1 조항을 기억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장폴이 멈칫했습니다. 그건 멤브레인의 신축성에 관한 조항이잖아. 그게 뭐? 맞습니다. 그 조항에 따르면 우리 GTT의 기술은 접착제와 리벳을 이용한 물리적 결합 방식만을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 변형을 막기 위해 금속을 띄워서 붙이는 방식밖에 몰랐으니까요. 저는 스크린을 향해 레이저 포인터를 쏘았습니다. 화면에는 현미경으로 확대한 K-스파이더의 용접 단면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 화면을 보십시오. 저것은 접착이 아닙니다. 레이저를 이용한 분자 단위의 융합입니다. 금속과 금속이 하나가 된 겁니다. 물리적으로 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폴,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풀로 붙인 종이접기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용접으로 만든 강철 조각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아예 다른 물질이니까요. 장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완벽한 반박이었습니다. 물성이 다르면 특허 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조는? 저 육각형 벌집 구조. 저건 명백히 우리 마크3 디자인을 베낀 거잖아. 구조라. 저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사장님 정말 그렇게 주장하시겠습니까? 만약 저 구조가 GTT의 기술이라면 당신들은 30년 동안 전 세계를 속인 게 됩니다. 뭐라고? GTT의 공식 기술 백서 450페이지를 보면 마크3 구조는 영하 180도 이하에서는 취성 파괴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신들 스스로 한계를 정해놨단 말입니다. 저는 스크린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그곳에는 지하 벙커에서 보았던 목표 온도 영하 253도라는 숫자가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배는 영하 253도를 견디고 있습니다. 자, 대답해 보십시오. 저 기술이 당신들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들은 영하 253도를 견딜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도 일부러 성능을 낮춰서 팔아먹은 사기꾼이 됩니다. 반대로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건 당신들의 기술과 무관한 한국의 독자 기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겠죠. 어느 쪽입니까, 장폴? 사기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패배자가 되시겠습니까? 이것은 논리의 외통수였습니다. 장폴은 입을 번긋거렸지만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실룩거렸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주변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기관총처럼 쏟아졌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 기업의 부사장이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제압당해 공개석상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사살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장폴, 당신은 내가 중국에 정보를 넘긴 배신자라고 했지? 저는 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들어보였습니다. 이 안에는 지난 6개월간 GTT 본사 서버에서 중국 후동중화조선소로 빠져나간 데이터 로그가 담겨있네. 당신이 승인한 그 백도어 기록 말일세. 장폴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나는 배신한 게 아니야. 우리 GTT가 중국 공산당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해 내 손으로 그 더러운 연결고리를 끊어낸 걸세. 덕분에 GTT는 중국 시장을 잃었지만 대신 제가 김 부장을 향해 손짓하자 김 부장이 단상 위로 올라와 제 옆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소 원자력 선박을 만들 수 있는 파트너를 얻게 된 거지. 이제 선택하게. 중국과 함께 침몰할 텐가 아니면 우리와 함께 새로운 바다로 나아갈 텐가. 장내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장폴에게 꽂혔습니다. 그는 바들바들 떨다가 결국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맨 앞줄에 앉아있던 쉘사의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 그 느리고 묵직한 박수 소리는 삽시간에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카타르 장관, 그리스 선주, 그리고 수백 명의 기자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와! 함성이 거제도의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30년 기술 종속의 사슬을 끊어내고 에너지 패권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인정하는 전 세계의 찬사였습니다. 장폴은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퇴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연민과 함께 가슴 벅찬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해냈군요, 앙리. 김 부장이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해낸 겁니다, 부장님. 바로 그때 거대한 백고동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웅. 마치 잠자던 용이 깨어나는 듯한 웅장한 저음. K블루 수소 1호가 첫 출항을 알리는 기적이었습니다. 배의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수증기가 파란 하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 어떤 매연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물방울들이 무지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 눈부신 무지개를 바라보았습니다. 프랑스인으로서의 긍지는 무너졌지만 엔지니어로서의 양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비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이 기적을 만들기 위해 청춘을 바친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눈시울을 붉힌 채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목격한 7조 원의 복수극이자 위대한 역전의 피날레였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순간에도 저는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승리에 만족하고 멈춰설까요? 아니요. 제가 겪은 한국인들은 절대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K블루 수소 1호가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500명의 인파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화려했던 무대가 철거되는 부산한 소음 속에서도 제 귀에는 오직 박영감의 편지를 읽어주던 김 부장의 덤덤한 목소리만이 파도 소리처럼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정확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파리 라데팡스의 마천루가 아닌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제 명함에는 더 이상 GTT의 로고가 박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특별자문위원이라는 다소 길지만 자랑스러운 직함이 새겨져 있죠. 물론 지난 3개월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저를 매국노라고 비난했고 GTT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파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 부장의 예언대로 한국과의 기술 제휴가 발표되자마자 시장은 이를 GTT의 회생으로 받아들였더군요. 중국이라는 불확실한 파트너 대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과 손잡았다는 사실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겁니다. 덕분에 제 옛 동료들은 해고되지 않았고 저 또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조국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조국을 살린 셈이 된 것입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바라봅니다. 김 부장이 건네주었던 박영감님의 그 흑백 사진입니다. 사진 속의 그분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시는군요. 가끔 저는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엇일까요? 프랑스는 기술을 예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아한 도면, 완벽한 이론, 그리고 그것을 독점함으로써 얻는 권위. 우리는 그것이 문명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제가 목격한 기술은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작은 나라가 자원도 자본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친 처절한 흔적. 누군가는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지만 저는 이제 그것을 한강의 투쟁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파서 배를 만들었고 무시당하기 싫어서 최고가 되었으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불가능한 기술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프랑스가 30년 동안 와인을 마시며 로열티를 계산할 때 한국은 30년 동안 잠을 줄여가며 용접 불꽃을 튀겼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 패배한 것은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절실함의 차이였던 셈입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김 부장님께서 보내신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소포를 열어보니 투박한 김치통 하나와 쪽지가 들어있더군요. 앙리 형님, 이번 김장 김치가 아주 잘 익었습니다. 이거 드시고 힘내서 다음 프로젝트도 씹어 먹어봅시다. 거제도에서 김철수. 저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형님이라니.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호칭입니다. 하지만 그 투박한 두 글자가 최고급 훈장보다 더 가슴 벅차게 다가오는 건 왜일까요? 아마도 제가 비로소 이 뜨거운 나라의 진짜 식구가 되었다는 증표이기 때문이겠죠.
저는 창밖으로 흐르는 한강을 다시 바라봅니다. 해는 저물었지만 서울의 빌딩 숲은 여전히 대낮처럼 환합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제2의 박영감, 제2의 김 부장들이 밤을 새우며 또 다른 기적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LNG를 넘어 수소로, 수소를 넘어 우주로. 만족을 모르는 이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한계를 부수며 나아갈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짐합니다. 제 남은 인생은 이 위대한 항해의 기록자가 되어 그들의 곁을 지키겠노라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기술은 특허청의 서류 보관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거친 손으로 쇠를 깎는 아버지들의 땀방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7조 원을 포기하고 얻은 가장 값진 깨달음입니다. 프랑스의 오만을 꺾은 건 첨단 로봇이 아니라 지난 30년간 우리 아버지들이 흘린 피와 땀이었습니다. 7조 원의 서름을 딛고 마침내 기술 독립을 이뤄낸 대한민국 모든 산업 전사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영상이 자랑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우리 기술진을 위한 따뜻한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가슴 벅찬 승리의 역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